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사태 속에 우리 증시와 환율 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뒤에도 약세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탈출구를 쉽게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도 예민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선 사드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동북부 이지움의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시신 대부분이 민간인이고 고문과 학살 정황도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현장 조사팀을 파견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와 환율 시장은 연일 불안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도 약세장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탈출구를 쉽게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 전광판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도배됐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다시 2,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0.79% 떨어진 2,382.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400선이 무너진 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이후 일주일여 만입니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이 연일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여파로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하락을 거듭하면서 단 사흘 만에 2.7%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단행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 데다가 치솟는 환율에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 대비해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이제 긴축을 더 강도 높게 잡을 것이 이제 우세하다라는 시각이 조금 붉어지면서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가까스로 1,400원 아래를 지켜냈습니다. 장 초반 1,400원 턱 밑까지 오른 뒤 5.7원 내린 달러당 1,38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우려에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원화 약세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처럼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환율은 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특히 FOMC에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코스피는 연저점까지 다시 내려가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 농심과 팔도에 이어 오뚜기도 다음 달 10일부터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11% 올립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진라면은 620원에서 716원으로,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 진짬뽕은 1,62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은 1년 2개월 만인데 오뚜기는 고환율의 원재료값 상승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34,240원으로 1년 전보다 2.3배, 한 달 전보다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또 무와 양파 등 김치에 들어가는 다른 농산물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포장김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종갓집 김치는 9.8%, CJ 제일제당 비비고 김치는 11% 가격이 오릅니다.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 간의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낙농가는 사료값 폭등으로 원유값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우유는 물론 유제품까지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 한 주부는 선뜻 우유를 장바구니에 담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나마 팔리는 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마트 자체 상품입니다. 이거 2개 먹었더니 하나밖에 못 먹어. 비싸니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우유값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안 먹지. 예. 안 먹으면 뭐 농가도 힘들어지고 축산 농가도 힘들어지겠지.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서울우유 1리터 한 팩 가격은 2,758원입니다. 그렇다면 가공전 우유, 원유 가격은 얼마일까? 낙농가는 유가공 업체에 리터당 1,100원의 원유를 판매합니다. 마시는 음용유나 치즈, 분유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공유 구분 없이 가격이 같지만 내년부턴 가격 결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낙농가, 유업체와 용도별로 원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원유 가격 인상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낙농가는 올해 사료값이 40% 가까이 폭등해 원유 리터당 구매 가격을 적게는 47원, 많게는 58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원유 구매 가격을 낙농가가 요구하는 최대치인 리터당 58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8월 원유 가격이 21원 오르자 흰우유 가격을 10배가량인 200원 인상했습니다. 리터당 원유 가격이 최소 47원 오른다 해도 흰우유 한 팩 가격이 3,0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우유는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치즈나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시는 우유 소비가 줄고 유제품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산 원유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에서 세부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압박하면서 올겨울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면 유럽의 생산 차질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쳐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이 제재 수위를 높이자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의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푸틴은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Мы будем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ть наши контрак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о если кто-то попытается нам что-то навязать, т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те, кто нам что-то навязывает, не в том положении находятся сегодня, чтобы диктовать нам свою волю. Пусть одумаются.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현실화되면 유럽 국가들의 생산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유럽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ASML과 미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았지만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렌즈 부품은 독일에서 생산하는 등 공급망 구조가 복잡합니다. 독일 그 광학기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ASML사에서 또 그 제조 장비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공급 불안이 계속되는 차량용 반도체는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독일과 네덜란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내 완성차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대차는 그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대부분을 들여오거든요. 유럽에서 이러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제조 공장들이 겨울에 이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는 거죠. 이번 조사를 맡은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은 조선과 화학, 철강 업종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재고 물량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3개월 안에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 오는 12월부터 모든 공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스코는 전기 강판과 냉연 제품은 이달 말부터, 열연 후판 제품은 10월부터 생산이 재개되고 선재는 11월, 스테인리스는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침수 피해로 170만 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2조 4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의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고 재고품을 판매해 판매 감소량을 97만 톤까지 줄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포스코 해외 생산법인의 제품을 국내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저녁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 공제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자들이 미국에선 무역대표부 대표부급과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미 간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8월 코픽스는 3%에 육박하며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저금리 때 대출로 집을 산 대출자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새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1년 전에는 최고금리가 4.5%였는데 어제부터는 최고금리가 6.1%를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최소 0.5%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7%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2,400여 건이 신청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그제 하루 2,406건이 신청됐고 취급액은 2,386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먼저 생각한 큰 결단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적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을 걷어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뒤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려 했지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외빈을 영접할 새로운 공간을 짓는 예산으로 878억여 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언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훨씬 넘는 돈을 새로 들인다는 계획에 야당은 양치기 예산이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본 설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졸속 판단이라고 맞받았고 대통령실도 국격에 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거라며 맞섰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에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시는 수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을 먼저 챙기려는 큰 결단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처럼 영빈관 신축 계획이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청와대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60억 원 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한병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99억 7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체부와 별도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 예산을 217억 6천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청와대 위임관리 비용 등으로 올해 예비비 96억 7천만 원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청와대 관광 개방 관련 예산은 4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모경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 기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자리가 낙점되면서 밀려난 공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최소 2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자료를 보면 외교부 장관의 주거와 연회시설, 업무용 공관을 새로 마련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 26억 1,9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는 주거와 업무, 연회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던 것과 달리 공관 시설들이 과거 청와대와 외교부 청사 등으로 분산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 비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 역시 예민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선 사드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일행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공개 발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리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0年来在两国领导人的共同努力下，我们两国关系呢是与时俱进，实现了全方位的发展。 비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긴밀한 소통으로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으로부터 방중 초청을 받았던 윤 대통령은 리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방안을 초청하기도 했는데 리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보고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치포에 대한 견제를 드러냈고 사드에 대해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继续稳妥地处理敏感问题，推动两国关系健康稳定发展。我们一直认为，通过对话协商维护半岛和平稳定。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양국의 FTA 후속 협상과 대기오염 공동대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리 위원장에게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를 제안했고 리 위원장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중국이 한중일 청동기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 고대사 연표를 철거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어제 베이징 국가박물관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문제의 연표는 사라지고 붉은색 벽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연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고대사 연표도 함께 없앴습니다. 최근 사드와 역사 문제 등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6.25 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 88구를 중국 측에 인도했습니다.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안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의장대가 중국군에게 유골함을 전달하고 이어 중국군이 수송기로 이를 옮깁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국군 유해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6.25 전쟁 중국군 유해입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양국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88구가 중국 측에 인도되면서 모두 913구의 유해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중 양국이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是中韩关系取得新发展的重要象征，对于发展更加成熟、健康的双边关系具有。 하지만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 배치를 놓고 양측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국 고대사를 왜곡한 일로 긴장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한 중국 권력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리 위원장의 방안이 한중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방문이 조기에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신당역 영무원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1살 전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전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모 씨가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법원은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전 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지휘부 워크숍 도중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추모하고 구속된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치안 책임자로서 이 사건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냥 다음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추모를 하러 온 거예요. 스토킹 범죄 그 발의가 됐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언제 이뤄질 줄도 모르겠고 그거 하루 빨리 제대로 그 법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이제는 진짜 근절해야 한다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지난 6년간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출근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법무부는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사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에 가해자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입법도 추진 중인데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보복성 범죄는 지금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법원에 유치장 구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전혀 없었던 조처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복범죄가 뒤따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더 주도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이든 혹은 휴대폰에다가 어떤 것들을 설치하든 거꾸로 지금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야 되고 피해자 주변에 순찰을 하잖아요. 네. 피해자가 갖는 부담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3,400여 건, 이 가운데 구속 사건은 125건으로 6%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올해 7달 동안 500건 신청됐는데 절반 넘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우리나라를 비켜가지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지나가며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태풍은 오키나와를 지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진로를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계속해서 북서진하면서 18일경 규슈 남서쪽 해상, 19일경 규슈 북부를 지나 20일경 다시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풍은 비켜가지만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할 정도로 넓어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인데 11호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지나가며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겠고 영남 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폭풍 해일이,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방역당국은 6개월 뒤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이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일상 대응 체계로의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1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 10만 명 가까이 치솟았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금요일 기준 9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확진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은 추석 연휴 뒤에도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할 때란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인 정기석 단장은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었지만 대규모 유행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즉 대유행 종식을 선언할 때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 감소와 치명률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백신과 치료제도 나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본격적인 그런 활동이 재개될 때가 올 거다. 실제로 대유행 끝이 보인다는 WHO 사무총장의 발언은 물론 코로나19 통계 공급원 역할을 해온 미국의 존스 홉킨스인데도 세계 각국의 수치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며 11월 말쯤 코로나에 대한 국민 면역 수준이 낮아져 재유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가 3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주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1명으로 올 가을과 겨울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4.9명을 넘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동북부 이지움에서 또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부차와 남부 마리우폴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숲에서 급하게 만든 게 분명해 보이는 무덤이 발견됩니다. 이곳을 찾을 수 있던 건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묻고 갔다고 러시아군이 자랑하며 남기고 간 동영상 때문입니다. 도시를 회복한 우크라이나군은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았고 17명의 군인을 묻었다는 표시 그리고 급하게 헤치고 간 구덩이를 확인했습니다. Якщо пішити, то там, де наші побратими лежать, то може противник щось положити якусь вибухову речовину, там, гранату, наприклад, може подкинути. 적게 잡아도 400군은 넘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민간인 포함 여부입니다. 러시아의 그동안 소행으로 봤을 때 민간인 희생자가 몇백 명은 될 거라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확신입니다. Що ці хрести якраз і є ті цивільні, які загинули. Вони тут поховані, експертизу ДНК ми обов'язково зробимо. Я думаю, що ексгумація цих тіл буде. 이런 집단 매장지가 확인된 건 부차와 마리우폴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Буча, Маріуполь, тепер, на жаль, Ізюм. Росія всюди залишає по собі смерть і повинна за це відповідати. Світ повинен. 이지움에서도 비슷한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면 러시아는 그 책임을 묻는 지구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지움에 집단 매장된 시신 다수에서 목과 손에 묶인 흔적 등 고문과 학살 정황이 드러났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지움 서북쪽 외곽에서 발견된 약 450개 규모의 집단 매장지를 발굴한 결과 많은 시신의 목에 밧줄이 감겨 있고 손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브헨예닌 우크라이나 내부부 차관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굴된 시신에서 귀가 잘린 흔적도 있었고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군인도 있다는 정보가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군인 시신은 한 구도 없고 대부분 민간인이 매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이지움의 현장 조사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현지 시각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신이 대규모로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지움의 조사팀을 파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정당방위는 합법적이고 서방의 무기 지원도 용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귀국하는 항공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침공에 대응하는 정당방위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며 옹호했습니다. 교황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도덕적 조건에 따라 이뤄졌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만난 중국과 러시아 정상, 그 사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푸틴이 궁지에 몰린 사이 시진핑이 러시아의 뒷마당에 씨를 뿌리고 왔다는 평가마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제한 우정을 과시해온 중러 정상. 7개월 만에 재회에선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푸틴과 달리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м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ую позицию китайских друзей в связи с украинским кризисом. Осуждаем провокации США и сателлитов в Тайваньском крае. 시진핑의 발언은 모호하고 원론적이었습니다. 同你就双边关系和共同关心的国际问题、地区问题交换意见。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언급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어쩌면 시진핑이 첫 방문지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했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뚜렷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옛 소련의 일원이던 스탄 국가 정상들을 줄줄이 만나 독립과 주권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이상 푸틴 눈치 보지 말고 중국과 1대1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스탄 5개국 입장에서도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번영을 되찾는 게 이득입니다. 행동 없이 말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푸틴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를 나토란 약어로 비유한 말입니다. 오히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의 뒷마당인 유라시아 경제권에 중국이 씨를 뿌리고 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여왕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지는 여왕의 장례식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19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된 지 사흘째인 현지 시간 16일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템스강을 따라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Don't know, no sensation on my knees at all or legs. But it's been fine. You know, most of the people have been lovely and we've had quite a nice time, really. No, not really. There was a part up there where the traffic had stopped for an hour and a half, but there was people singing and generally people just get on with it, deal with it. We're good at queuing. Very good at queuing.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웨스트민스터 홀에 들어선 조문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여왕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작별 인사의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여왕의 관을 돌아보는 건 공통된 반응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일반인 조문은 여왕의 장례식이 엄수되기 직전인 현지 시간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영국 정부는 관광객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 명이 조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지는 여왕의 장례식은 19일 오전 10시 44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진 뒤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정상과 여왕이 지원했던 자선단체 대표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전 11시 55분쯤 장례식이 끝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영국 전역이 2분간 묵념에 들어가고 이어 백파이프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낮 12시 장례식이 종료됩니다. 여왕의 관은 윈저성 내 성조지 교회로 옮겨져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공 옆에 안장돼 영면에 듭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과 정비 시설까지 설립하기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폴란드는 국산 경공격기 FA-50 48기를 도입하는 총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개발업체가 폴란드와 2달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현지 시간 16일 가격과 세부 조건이 확정된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 FA-50은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등에 수출됐는데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는 FA-50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FA-50 12기가 내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됩니다. 이후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36기가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계획입니다. FA-50PL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FA-50보다 무장 장착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개량되고 공중 급유 기능이 갖춰진 모델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의 FA-50 현지 생산 기지와 최상위 정비 시설이 설립됩니다. 또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 공장 등을 발판으로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폴란드와는 지난달 말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폴란드와의 전체 수출 계약 규모는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인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작사 카이는 FA-50 1000대 수출 계획을 언급하며 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징어 게임 공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 6개 부문을 휩쓴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상자들은 이번 에미상 수상은 열정과 패기, 창작의 자유에서 나온 결과였다며 2년 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에미상 수상의 주역들이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최초로 에미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여우 게스트상, 디자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을 거머쥔 주인공들입니다.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은 평생 기억에 남을 1년간의 여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일 받고 싶은 상은 작품상이었죠. 우리 다 같이 이게 작품상을 받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보통. S 발음이 스 나오길래 스퀴드 하는 줄 알았는데 석세션 해가지고 이제 아니구나 약간 실망했던 기억이 있고요. 황 감독은 한계에 부딪혀 영화화를 포기했던 오징어 게임이 OTT 플랫폼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면서 시즌2는 IP,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조건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제작진들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창작자에 대한 자율성과 믿음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어주시고 좀 자율성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무한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고 역시 사상 최초로 스턴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무술팀은 이번 에미상을 계기로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열정과 패기로는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스턴트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절대 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서서히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토 국제영화제 참석으로 간담회에 자리하지 못한 이정재 배우는 영상 메시지에서 앞으로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오징어 게임 시즌2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시즌2 역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큰 폭의 금리 인상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를 일컫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같은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전보 스텝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이 용어들이 미국에선 쓰이지 않는 한국산 용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6일 금리를 0.75%포인트 상승하는 마라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 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쓰이다 이제는 상식처럼 굳어진 단어 자이언트 스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일컫는데 인상폭이 0.5%포인트일 땐 빅 스텝, 0.75%포인트일 땐 자이언트 스텝, 1%포인트일 땐 울트라 스텝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단어들이 한국식 영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쓰이지 않는 단어를 국내 언론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미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뜻하는 용어로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4월입니다.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일컫는 울트라 스텝 역시 지난 6월 국내 언론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공식 브리핑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는 해당 표현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미국의 유력 경제 일간지들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 폭을 두고 대단히 크다라고 언급한 경우는 있었지만 거대하다거나 극단적이라는 뜻의 자이언트나 울트라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 2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 빅스텝이란 표현을 쓴 경우가 있긴 하지만 큰 폭이라는 의미였을 뿐 0.5%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같은 단어는 콩글리시거나 한국산 용어라는 주장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쓰이지 않은 한국식 영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복잡한 현상을 짧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표현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시청자들한테 그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효율적으로 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조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제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이제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과격한 표현이 들어간 금융 용어들이 널리 쓰이면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2,4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79% 내린 2,382.78에 장을 마쳤습니다. 2,400선이 무너진 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9원에서 출발하며 1,400원 턱 밑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에 하락하며 5원 70전 내린 달러당 1,38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고물가 상황이 길어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속하면서 달러의 초강세 속에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연 6%대로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조만간 7%를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자 장사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은 최근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수신 금리 인상분이 고스란히 시중 은행들의 조달 금리에 반영되면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96%까지 올랐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가 인상되면서 코픽스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6%를 넘어섰고 국민과 농협은행도 5% 후반대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금융 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4억 원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다면 불과 1년 새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564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코픽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앞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픽스 금리는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상단 7%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금리 비중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이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집값이 쉬지 않고 떨어지면서 이제는 급속한 하락에 대한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완만한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일부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9,500여 가구로 초대형 단지인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18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5억 원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내놓으신 분도 금매라고는 내놓으셔도 그것도 전혀 문의가 없네요. 근처 잠실 대단지인 리센츠나 엘스 같은 평형도 7고가에서 7억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강동구와 노원구,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도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며 2년 전인 2020년 말 시세로 복귀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도 심각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11%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급등과 급락이 모두 문제라면서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급락하고 급냉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지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규제를 더 조금 완화를 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일부 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경기 침체, 부동산 급락 등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시장 붕괴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규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울산도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전세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데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에서만 300개가 넘는 매매와 전세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고층 전세가는 반년 만에 3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7개월, 8개월 이리 된 것도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염려하고 우려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9월 현재 울산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2,756건, 1년 전보다 87.2%나 급증했습니다. 전세 물량은 넘치지만 세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가을 이사철 전세난도 옛말입니다. 오히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전세 계약도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높은 금리에 전세 대출도 부담인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거란 심리까지 겹치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매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관망세 때문에 이제 수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매물들이 많이 잠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울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10,000세대에 달하는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내년에 전세 물량이 더 많아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800억 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이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수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을 먼저 챙기고자 큰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는 당연한 결정이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끝낼 방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국민은 영빈관 신축이 누구 지시인지를 묻고 있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영빈관 신축 계획이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청와대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60억 원 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한병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99억 7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체부와 별도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 예산을 217억 6천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청와대 위임관리 비용 등으로 올해 예비비 96억 7천만 원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청와대 관광 개방 관련 예산은 4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모경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31살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청장은 조속히 피의자 전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 내 모든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 또 유족들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관련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정치권부터 종교계까지 분노에 찬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6년 전 한 여성이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도대체 변한 게 뭐냐는 물음이 많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진보당은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또 성명을 통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방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했던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며 공사는 각성하고 책임지라고 비판했고,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며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느냐고 국가에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에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고,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리잔소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사드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4조 원대 폴란드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지 시각 16일 폴란드 군비청과 FA-50 48개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더위가 물러나는 시기인 9월 중순에 이례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북 전주, 충남 서천, 청양, 경기 안성, 평택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동풍 효과가 겹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영남 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영남 해안에는 최고 120mm의 호우와 함께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에는 폭풍 해일이,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를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는 WHO 사무총장의 발표뿐 아니라 영국 등 해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고 방역 완화 이후에도 확진자 규모는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본다면 이 나라들처럼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고 정부도 안정된 의료체계를 이끌어갈 준비를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1,902명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8,200여 명 줄었습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하더니 3년 만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억제된 반작용으로 독감에 면역을 갖춘 인구가 적은 만큼 이번에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커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4.9명입니다. 지난달 3.3명으로 시작해 4.7명까지 오르더니 결국 이달 들어 5.1명으로 유행주의보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고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독감 환자가 현저히 적었던 만큼 면역을 갖춘 인구도 적어 확산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 이후에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과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기에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11월이나 12월에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시기도 2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만 13에서 18세 청소년의 독감 의심 환자 규모가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등 학교에서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려도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노인과 만성질환자, 영유아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증상 악화로 입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고위험군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독감 예방접종은 동네 병의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대상별 접종 날짜를 확인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의로 차에 부딪히는 고전적인 수법을 포함한 보험 사기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지난해에만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돈은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이를 근거로 전체 보험료가 올라 이래저래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 밑으로 발을 넣더니 금방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갑자기 백미러에 팔꿈치를 들이밀더니 아프다는 듯 매만집니다. 지난 4월부터 51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비롯해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좁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한 해 평균 9만 6천여 명입니다. 피해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집계된 금액만 9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를 꼽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15%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27%는 벌금형에 그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처벌이 좀 약하다, 처벌 소지가 약하다 이런 이유가 있긴 한데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든지 벌금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 사기가 이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다른 보험 가입자들입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높여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사기가 증가를 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다시 보험료에 적용이 돼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선 보험 지급 기준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럴 경우 또 불편을 겪는 건 정당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저래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기에 대한 벌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꾸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처벌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심야 시간대 귀갓길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애탔던 경험들 있으시죠? 서울시가 그 해법으로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조차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밤 늦은 시각 대로변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 있습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이른바 택시대라는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택시기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한 달에 17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급여에 택시기사는 이미 감소세였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승객이 줄면서 택시기사도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떠난 기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당근책은 요금 인상입니다.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도 2시간 앞당긴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물가 인상 부담이 큰 상황에서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니 승객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기숙사에서 다닐 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오르면은 지금처럼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매번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라 언짢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기사분들이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금은 오르면 좀 달라지지 생각하는 기대도 하는데 택시기사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벌이가 나아질 테니 택시기사 수가 늘 거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돈이 많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택시 운전자들이 야간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기본 요금 고작 1,000원 오르는 거론 어림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800원은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한 5,500원. 지금 막말로 해가지고 배달료도 5,000원이잖아요.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뒤 열심히 일해도 수입은 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무용지물이란 회의론도 있습니다. 지난번 3,800원 된 이후에 시에서 월급을 한 40만 원 정도 인상을 시켜줬거든요. 법인 택시 경우에. 그런데 그 인상분이 회사의 산학금을 명목으로 돈을 더 회사에 그만큼 더 내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기사의 근무 조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님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과 함께 근로 조건, 방식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 자기 또 기사님의 그 여건에 맞게 뭐 파타임도 허용한다라든지. 요금 인상에 대한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승차난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벌써 단풍 소식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2015년 낙석 사고로 통제됐던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가 7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한계령 중턱에서 등선대 12폭포를 지나 오색 주정골로 이어지는 흘림골 탐방로. 해발 1,400m.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등선대 전망대에 서면 남서락의 웅장함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서쪽으로는 칠영제봉과 귀때기 청봉, 중청 대청봉이, 동쪽으로는 멀리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기암괴석이 천태만상을 뽐내고 봉우리 사이를 뚫고 나온 소나무엔 푸르름이 묻어납니다. 등선대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까지도 보이고 주변의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트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숲이 짙고 계곡이 깊어 항상 날씨가 흐린 듯하다해서 이름 붙여진 흘림골은 설악산 가을 단풍의 최고 명소입니다. 매년 80만 명 이상이 찾던 곳이지만 지난 2015년 낙석 사고로 탐방로가 폐쇄됐습니다. 22개 낙석 구간에 우회로를 만들고 낙석 방지 터널 등 안전시설 보강 공사를 거쳐 7년 만에 흘림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좀 이런 계단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왔다 갔거든요. 근데 오늘 계단도 아주 높이도 우리한테 적당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개방된 곳은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여신폭포를 지나 등선대, 12폭포, 용소 삼거리로 이어지는 3.1km 구간입니다. 가파른 구간과 완만한 구간이 적절히 섞여 있어 보통 성인 걸음으로 3시간 정도면 완주가 가능합니다. 흘림골 탐방로는 내년 2월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탐방객이 하루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흘림골 탐방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오셔서 즐거운 탐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새 단장을 마친 흘림골 탐방로가 단풍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철새인 황노는 울산 태화강을 찾아 알을 낳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황노는 대나무 숲 중간에 둥지를 터 번식하는 모습을 촬영하기가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카메라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대나무 사이에 자리 잡은 둥지 안에 알 5개가 놓였습니다. 주황색이 선명한 암수 황노가 20여일 동안 번갈아가며 알을 품자 차례대로 새끼가 부화합니다. 부모 황노는 알 품기만큼이나 정성을 들여 새끼를 돌봅니다. 물고기나 개구리 같은 먹이를 잡아와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부화한 지 한 달쯤 되자 솜털이 빠진 새끼는 둥지 옆 나뭇가지를 오릅니다. 금세 훌쩍 커 하얀 깃털에 어엿한 황노 모습을 갖춘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는 이소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어미새가 둥지 밖에서 먹이 주기를 며칠, 새끼 황노는 68일 만에 둥지를 떠납니다. 대나무 숲 위쪽에 둥지를 트는 백로와 달리 황노는 몸집이 작아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보호합니다. 이 때문에 번식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울산시가 마련한 관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기록은 2019년 중백로, 2020년 외가리, 2021년 중대백로 다음으로 4번째 기록입니다. 황노는 이제 몸집이 작아서 나무 가지 사이에 그 다른 이제 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관찰이 어려웠습니다. 알을 놓고 부화하고 이소한 데까지를 한 건 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어서 아마 전국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은 해마다 7종 8천여 마리 백로류가 찾는 전국적인 여름 철새 도래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150번째로 국제 철새 이동 경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촬영된 영상을 국제 철새 도시 홍보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동북부 이지움의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시신 대부분이 민간인이고 고문과 학살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이지움에 현장 조사팀을 파견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이지움의 집단 매장지입니다. 발굴팀이 땅을 파고 들어가자 시신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거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고 어린이 시신까지 있습니다.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відповідно дітей, є тіла із зав'язаними руками позаду. Кожен цей факт буде розслідуваний. 시신은 무려 450여 구,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부차와 마리우폴에 이은 세 번째 집단 매장지입니다. На жаль, це схоже на кривавий серіал після Бучі. Ми бачимо картини і в інших деокупованих регіонах нашої держави. В Ізюмі знайдені. 이번에도 유엔의 현장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We will be looking to see whether they were military personnel or civilians, and also whether they were killed, whether they died in hostilities or indeed died from natural causes exacerbated by the lack of medical aid. 또 한 번의 전쟁 범죄가 드러날 위기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태연합니다. 자기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Украина заявила об отказе от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хочет добиться своих целей военным путем, как они говорят, на поле боя. 우크라이나의 부정적 협상 태도 때문에 중재 노력이 무의미해졌다며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특별 군사작전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국 왕실이 모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엄수되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세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전 10시 44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진 뒤 11시 우리 시각 저녁 7시부터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정상과 여왕이 지원했던 자선단체 대표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남 북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오후부터 저녁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에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영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대구도 31도로 예상됩니다. 14호 태풍 남마도는 현재 오키나와 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지만 태풍과 가까워지는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내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때늦은 고온 현상은 다음 주에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